안녕하세요. 2조 발표를 맡은 임지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애자일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고요. 조장이신 박정호님을 비롯하여 박정호님, 조유영님께서 PPT를 맡아주셨고, 신현창님, 박보희님께서 자료조사를 맡아주셨어요. 저는 해준 자료조사와 해주신 자료조사와 PPT를 가지고 네,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에자일인데요. 에자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강사님께서 수업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들 기억하실까요?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은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건데요. 기존에 얼마나 대단한 작업을 해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더 나은 방식이 나오면 기꺼이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에자일은 바로 그 새로운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에자일이 어떤 이유로 등장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에자일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에자일 방법론의 주요 원칙은 뭔지, 다른 개발 방법론과는 어떻게 다른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와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자일이란 어떤 걸까요? 에자일은 러프함, 민첩함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에서 파생되었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짧은 주기의 개발 단위를 반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에자일의 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폭포수 방법론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개발의 흐름이 폭포수처럼 아래로만 향하게 보인다고 해서 폭포수 모델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구사항과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전 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기보다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여러 기능을 요구하고 나중에 완성되면 정작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고요.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정의나 산출물은 명확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도중에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인터넷 시대를 살게 되죠. 그래서 폭포수의 무겁고 규범적인 방법론보다는 속도와 유연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개발자들은 폭포수 방법론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요. 프로그램 개발에 사전에 모든 세부적인 문서 작업을 할 여유가 없고 프로세스가 더 협업적이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발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는데 이 방법이 해결해야 되는 기존의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약과 계획 준수를 중요시하는 갑과 을의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문서를 중시하고, 프로세스나 툴 적용을 중시하고, 성과가 나쁠 때는 계획이나 통제의 실패로 인식한다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했는데요. 이게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고, 계획 중심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에자일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2001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업계의 리더들이 모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표합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기를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은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이게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언을 잘 따르기 위한 12가지 원칙도 함께 작성을 하게 됩니다. 12가지 애자일 원칙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을 하는 걸 1번으로 삼았어요. 초기부터 개발물을 제공하는 게 리스크도 감소하고 가치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요구사항의 변경을 수용합니다. 만약에 개발의 후반부에 요구사항의 변경이 들어올지라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짧은 배포 간격을 중요시했고요. 두어 주에서 두어 개월 간격으로 하되 더 짧은 간격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자, 현업자, 개발자는 함께 일하기.
이게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서 날마다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거고요. 동기가 부여된 개인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지원을 주고 그들이 일을 끝내리라고 신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얼굴 보고 대화하기인데요. 팀에서 팀으로 정보를 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면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번은 동작되는 소프트웨어로 진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어, 만약에 100%의 모든 기능을 80% 수준으로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진척률은 80%고 80%의 기능이 100%로 완성되어도 진척률은 똑같이 80%예요. 그래서 실행해보고 배우고 개선하기 위해서 에자일은 후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뒤집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개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진도가 빠르다가 나중에는 느려지는데요.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더뎌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같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 설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요. 이거는 에자일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속도를 따르기보다도 만약에 기술적으로 더 탁월하고 좋은 설계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나중에는 좀 더 속도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10번은 단순성이고요. 단순성이라는 건 안 하는 일의 양을 최대화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자동화를 많이 해서 이제 일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1번은 자기조직화 팀인데요. 이건 위에서 리더가 상세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면서 자율적인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12번은 당연한 말인데 정기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정리하자면 에자일은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고객과의 협력을 하며 변화에 대응하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에자일은 다른 개발 방법론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은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워터폴 방식, 폭포수 방법론이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구사항부터 유지보수까지가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부터 검토까지 원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원형의 과정을 계속해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포수 방법론과는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한번 차이점을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폭포수 방법론은 미리 도출해야 합니다. 미리 도출되지 않으면 폭포수 방법론은 아예 시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릴리즈 같은 경우에도 폭포수는 자주 하지 않지만 에자일은 고객의 니즈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릴리즈가 가능하고요. 폭포수는 무조건 계획이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에자일은 개발을 진행하면서 학습하는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드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을 다 짜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고객과는 의사소통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요. 에자일은 고객 자체가 그 에자일 개발 팀에 소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황 공유 같은 경우에는 폭포수는 단계별 진척 사항을 프로젝트 단계별로 점검할 수가 있고요. 에자일은 완성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초기부터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 수집과 수평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평을 그냥 말 그대로 수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직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폭포수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수평으로 된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계별을 각각 수직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보는 관점도 약간씩 다른데요. 폭포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든 설계를 끝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공사로 보는 관점이라면 에자일은 프로그래밍은 디자인의 확장으로 보고 있고요. 폭포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통합을 하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에자일은 초기에 한번 통합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방법은 약간 다른데요. 포크스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따른 진척 사항을 진단할 수가 있지만, 에자일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지 소프트웨어 만드는 방법을 문서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회사 비즈니스에 부합하는지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10가지를 두고 보면 포포즈 방법론은 너무 구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처리할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문서화된 업무의 경우라면 오히려 포포즈 방법론 쪽이 많은 시간 낭비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업무의 내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에자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자일 방법론은 에자일을 기반으로 하지만 각기 다른 접근 방식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많은 에자일 방법론 중에 스크럼과 칸반, XP, KPT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크럼이고요. 스크럼은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스프린트라고 하는 1주에서 4주 사이의 짧은 개발 주기를 뜻하는 말이 있고요. 매일 짧은 회의를 통해 팀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스크럼 미팅, 각 스프린트 종료 후에 제품을 시연하고 피드백을 받는 스프린트 리뷰, 팀이 스프린트 동안의 작업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스프린트 회고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스크럼 마스터가 있고요. 제품의 소유자와 개발팀이 함께 한 팀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게 스크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크럼이 뭐냐면 스프린트라는 1주에서 4주 사이의 짧은 개발 주기에 초점을 맞춘 애자일 개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발 주기를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서 각 주기마다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팀원들이 협력한다는 게 이 특징이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주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함으로써 명확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프린트 리뷰를 통한 정기적인 피드백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스크럼 미팅과 스프런트 회고를 통해 이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팀워크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칸반인데요. 작업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칸반보드에서 유래되었고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들이 카드 형태로 시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작업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칸반의 특징이라면 칸반보드와 WIP를 들 수 있겠는데요. 칸반보드는 작업 항목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드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카드로 작업 항목과 작업 단위를 표시하고 있고요. 이 카드 내용에는 세부사항과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WIP 한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워크 인 프로그레스 리미츠라는 한계를 두는 거고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의 최대 수를 설정해서 작업의 흐름을 제어하고 병목 현상을 줄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칸ban 보드는 보셨던 것처럼 모든 작업 항목이 보드에 시각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현재 작업의 상태와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작업의 우선순위와 요구사항이 변화할 때 칸ban 보드에서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속적인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적응성이라든지 이런 건 다른 에자일 방법론의 장점과도 동일하고요. XP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개발자 중심의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으로 개발 프로세스의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론들처럼 빠른 피드백, 지속적인 개선,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응력을 강조하는데, 이제 XP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테스트 주도 개발과 페어 그리고 리팩토링을 들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주도 개발은 이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하는 거고요. 페어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두 명의 개발자가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함께 코딩하는 방식으로 짝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리팩토링은 결과에 변경 없이 코드 구조를 재조정하는 걸 말을 하고요.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편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들을 통해서 코드 품질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통합으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높은 코드 품질을 자랑하고요. 다른 애자일 방법론들과 마찬가지로 빠른 피드백과 적응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PT 회고 방법론인데요. 이 회고 방법론은 먼저 말한 사례들과는 약간 달라요. 회고 방법론이라는 단어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에 시행하는 거고요. 회고를 진행하되 내용은 킵과 프로블럼, 트라이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고 모두와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단한 회고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킵은 현재 만족하고 있는 부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고요. 프로블럼에는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가 제일 중요한데요. 트라이는 프로블럼의 해결책, 그리고 다음 회고 때 판별할 수 있고 바로 실천 가능한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KPT는 구조가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개선을 유도하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는 로고는 다 알고 계시는 로고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자일 방식을 클라우딩 컴퓨팅, 전자상거래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고 있고요. 스프린트 방식을 통해 2주마다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애자일 방식을 제조 공정에 적용해서 개선을 하고요. 역시 스프린트 방식을 통해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걸 빠르게 실행하고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애자일을 활용한 성공적인 팀 구조 변화와 성과를 보이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애자일 방법론 중 하나인 스크럼을 변형한 독자적인 스포티파이 모델을 사용합니다. 스쿼드, 챕터, 길드라는 조직 구조를 통해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한국타이어가 애자일 방법을 이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개선에 적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프린트 방식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고 신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 현대차, 각종 금융사 등도 애자일 전략을 도입하여 빠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빠른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팀의 협업과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애자일 방법론이 적합한 건 아니고요. 이제 기업의 문화와 업종, 제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애자일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정확히는 애자일을 도입하는 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애자일 적용 시에 나타나는 장애 요인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애자일의 철학과 맞지 않는 조직 문화와 경영진의 관심 부족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명확한 권한과 책임, 표준화된 업무와 전문화된 부서, 성명하달의 위계 조직 등 관료주의 문화가 현대 기업들의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애자일은 전통적인 기업 문화와 많은 부분이 배치되다 보니 기업들이 애자일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애자일에 대한 장점이 이렇게 많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외면할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영진이 전통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큰데요. 해외 성공 사례들을 보면 도입의 시작이 실무진에서 출발하더라도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애자일의 근본적인 철학과 원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애자일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서 모든 팀에 애자일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애자일은 반복적이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서는 성과가 있지만 팀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업무의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애자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직 내에 확산하는 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 자기 조직에 맞는 방식을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자일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들 수 있겠는데요. 도입 초기에는 경영진과 주요 리더, 애자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애자일 리더십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직의 비즈니스 상황과 구조, 문화,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고 조직에 맞는 방식을 탐색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도입하는 경영진 쪽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걸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없으신 걸로 하고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어떠셨을까요? 에자일이란 그저 하나의 방법론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문화적 변화를 요구하는 큰 의미를 가진 접근법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피드백을 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에자일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에자일이라는 방식이 저희가 진행한 CS 프로젝트와도 많은 부분 교차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처럼 효율을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더 나은 효율을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라는 점이 약간 낭만적이기도 하고 참 사람답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